11번째 물건입니다. 대구 지원 2024 5974입니다. 노이자 시설로 이 유치원을 아주 잘 지었는데 거의 감정 가격을 한 8억 얼마 9억 정도까지를 건물을 쳤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부 다 감정 가격이 11억짜리가 지금 하락을 해서 얼마까지 하락했냐면 약 4억까지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여기가 도시개발에 의해서 토지 구획 정리가 돼가지고 이 건물을 진 사람이 제가 다 들어가서 권리분석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환지로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환지로 받은 사람이 여기다가 제가 유치원을 진 것이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유치원을 진 것이 먼저 번에 제가 그 토지 개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에 지구 단위 계획을 강의했었죠.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보면 지금은 재개발을 한다든지 토지 구획 정리를 한다든지 개발지역구역에서 해제된다든지 이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거의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을 구획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 어떤 건물을 얼만큼 집어넣을 건가를 다 계획을 해갖고 기반시설을 설계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어린이집 지었는데 노유자 시설인데 어린이집 가능해요? 어린이집을 지은 거예요. 여기요 보면 여기 보면 어린이집인데 구획 정리된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뭐로 나와 있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했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어린이 집을 지정했다 그러면 못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어린이집을 지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린이집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건물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근생이나 이런 걸로 용도 변경을 하게끔 되면 택지 개발이 된 건물이 잘 지은 거기 때문에 11억짜리가 4억까지 떨어졌을 때에 이거는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의 입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에 도시계획과에다가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이것이 어린이집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만약에 용도 변경을 못한다면 이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투자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파트가 여기 3개가 있죠. 여기 위로 우리 여기 있고 학교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이쪽으로는 좀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이쪽으로는 지금 아직도 빈 건물이 많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든가 개발을 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은 개발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그 개발하는 게 오래 걸렸던 것이 일산 신도시예요. 다른 거기 그때 5개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저기 노태우 정부에서 다 빨렸는데 그 일산은 한 6, 7년을 주고도 그 분양이 안 돼갖고 수의 분양으로 한 6, 7년까지 수의 분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전철도 나아지고 계속 도로가 다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 일산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제 올라가게끔 된 건데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땅은 올라가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에 의해서 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사놓고 기다려도 좀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되는데 이거는 건물을 지었는데 왜 여기다가 이 어린이집이 잘 안 된다는 건 지금 알거든요.
제일 지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옛날에 아파트를 질 때에 아파트 상가가 있죠. 그 아파트 상가에 어린이집을 짓게끔 하면서 상가를 허가를 내준 거는 그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 어린이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그 유치원이 들어올 사람이 없어도 그 허가를 내줄 때에 그 조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낙찰 받으면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 조건으로 그때 건축 허가를 내줬고 상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것도 어린이집을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돈이 되고 용도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대출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만 된다면 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용도 변경이 된다 그러면 대출만 된다 그러면 이거는 NPL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투자하는 겁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살림집도 여기 있는 것 같더라고. 하나 위층에는 살림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를 하고 밑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았던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지금 유치원들은 지금 다 요양원이 없습니다. 안 되면 이게 지금 요양원으로 바꿔야 돼요. 같은 그 뭐야 그 노인들 요양하는 시설을 바꾸면 그건 같이 용도 변경 허가가 되는 거죠. 간단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어린이집 이렇게 되는데 같은 그 노이자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네 들어가는 것도 노이자 시설, 어린이집도 노이자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걸로 일반 근린생활시설은 용도 변경이 안 돼도 노이자 시설로는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노이자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노이자들은 보게 되면 대의자 시설이 지금 시골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방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자식들이 자기 그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심 지역에 있는 그 노이자 시설도 그 잘 운영이 되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노이자 시설보다 보면 노인 요양병원으로 해가지고 그 의사한테다가 매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워낙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는 건 언제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팔고 어떻게 매도할 것이냐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매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공매 물건 3개입니다. 공매 물건 3개인데 제가 공매 물건 3개 고른 것이 전부 다 건축물 관리자장은 있는데 건물은 매각제입니다. 공매로 나올 때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없으면은 공매 집어넣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제가 오늘 공매 물건 고른 것은 건축물 관리장은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러면 이 건물은 매각죄이다 보니까 이 공매에서 건물은 매각지역이고 땅만 팔다 보니까 세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없이 나오지를 않아요. 참 공매에서 내가 보면 이게 조금 좀 뭐랄까 불합리하지 않나 봐요. 왜냐면은 땅이 없이 건물 지어져요? 땅 없이 건물 지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세입자가 있을 때는 땅 주인한테다가 돈 달라고 하지 못해도 대항력은 있어요. 버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나는 내 돈 받을 때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땅 주인이 누구든지 건물 주인이 상관하지 않고 내 돈 받을 때까지 나는 못 나간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시려면 반드시 동해에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전입사항 확인해 보시고 전입이 누가 어떻게 된다는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새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 공매물권에서 건물은 매각조에 땅만 나왔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것이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또 공매는 그 건물까지 같이 받아도 인도 명령이 안 나죠. 아니, 공매는. 그렇지. 그 인도 명령 안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이게 세계 물권을 해결하는 방법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는 거고, 아니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 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파는 것이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 건축물 관리장을 내 걸로 만드는 거니까. 12월 6일 날 핵심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건물도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을 때 그런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전 사례를 갖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면.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하는 건 지금 제가 오늘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의 공매는 건축물 관리장은 전부 다 있다. 자, 제일 첫 번째 번호 기겠으면 되면 이겁니다. 공매 2024 12415의 001입니다. 강천면에 여주시 강천면에 대지 610제곱미터 건물은 매각주입니다. 대지 보면 이렇게 매각 물품에서 대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강천면인데 여기 보면 주위에 뭐가 있다? 버스 정류소도 있다. 위치나 이런 건 상당히 좋아요 보면.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1억 5,900짜리가 얼마까지 지금 하락했죠? 1억 2,700까지 하락했는데 이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이 그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정도에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감정 가격인데 10%씩 떨어졌는데 3번 떨어졌으면 경매에서 70%죠. 한 번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3번 떨어지면은 70%,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것이 이 날짜인데 언제죠? 11월 24일 날 이 날짜, 이 밑에 이 날짜인데 12월 1일서부터 여기 3배쯤 나가서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1억 천에 들어가든지 6,500에 들어가든지 7,900에 들어가든지 요 가게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차선 대로변 옆에 있는 이게 땅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죠. 생산관리 지역이 좋아요? 계획관리 지역이 좋아요? 네?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똑같아요. 주택으로 지었을 때는 생산관리지나 계획관리는 똑같지 뭘. 대로변 옆에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겁니다. 요것도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여기 보면 강천면에 이렇게 2차선 대로변 옆에 있는 겁니다. 건물이 요런 건물이 2층 건물이죠. 여기 2층 건물이 이렇게 된 거죠. 도로보다 조금 낮네요. 네, 도로보다 조금 낮아요.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장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죠? 박성누로 돼 있죠. 자, 여기 이게 공매에서는 이게 나오는 게 공모하겠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왔죠? 배당 요구한 것이 나와 있죠. 배당 요구한 것이 얼마죠? 보면 여기 보면 1,700, 1,700, 1,800. 그 다음에 얼마? 6,100. 그러니까 전부 다 빚이 얼마나 하면 약 1억 한 2천 정도쯤 되는 거죠. 빚이. 이거 제가 보면 이 정도쯤 되면은 이게 제가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건물 주인도 이득이 돼야 되고 나도 이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2천 정도 빚을 떨어버리고 이 빚을 1억 정도에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낙찰받아서 이 사람한테 이 건물주한테 1억 주고 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억 2천 빚을 1억에 떨어버리고
현재 건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때 내가 입찰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그러면 내가 만약의 경우에 건물주인이 내 땅을 다시 산다고 그러면 내가 건물주인한테 어느 정도 팔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내가 얼마 정도를 낙찰을 받아야지 내가 마진이 생기겠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써야 되는데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그랬나 보다 하고 말아야 되는 거지. 그걸 아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매 투자의 가장 원칙이 그런 거예요. 물건은 언제든지 좋은 물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욕심을 내지 말고 낙찰 가격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가격을 하락했을 때 그 입찰 가격에 낙찰을 받아라. 이건 핵심이 그겁니다. 을구는 설정이 한 개도 없이 여기 보면 박 누구죠? 증여했죠. 박 누구죠? 근데 아까는 박 누구였었죠? 다시 말하면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만 있고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까 땅은 아들한테 다 상속을 하고 건물은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으면은 뭘 해야 되죠?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의 다른 데서 경매를 권리 분석하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이 이건 없다, 이건 있다 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정지상권이 있든지 없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허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돈을 벌자고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제 경험에 의하면은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월세 내면서 제가 지료를 내놓으라고 청구해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해서 판결이 나서 지료를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줘라 하고 판결을 났는데 알아서 나 그 돈 주면서 뻗치기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보낸 진천에 얼마가 나온다면은 지료가 17만 얼마가 나왔는데 지료 판결 딱 봤더니 뭐라는데 나 그 돈 내고 못 살아. 알아서 내 집 사가지고 가. 그러니까 자기가 뭐 5천만 원 갖다 내가 500만 원 주겠더니 알아서 500만 원 줘가지고 500만 원 주고 그냥 사버리고 새 집을. 그럴 정도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월세 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료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13번째입니다. 이것도 공매 물건입니다. 영동면 죽산이에요.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집은 새로 지은 집 같아요. 집 새로 지었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옛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건물하고 옛날하고 건물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이것도 2천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든다 그러면은 영동이지만은 이것도 제가 2천 몇백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하고 땅하고 쓸만한 거는 5, 6천만 원은 얼마든지 팔아요.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추천한 겁니다. 이렇게 대지도 있고 텃밭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근데 영동은 좀 조금 멀긴 멀죠. 많이 멀죠. 그래도 이제 그 투자금이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낙찰 받아서 하게끔 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언제로 돼 있죠? 1900 얼마? 38년 일제시대 때 진 집인데 일제시대 때 진 집인데 지금 새 집으로 연결했네. 이건 건축물 관리장은 그대로 두고 집만 리모델링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대소스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 안 그냥 하고 그냥 한 거 없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랑구 동면 이거는 돈이 좀 되겠더라고 보니까 팔기도 쉬울 것 같고 그 용도 이것도 천안시고 대지가 611평이면 약 200평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얼마까지 떨어졌죠? 하락했죠? 5,5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여주거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투자금이 작습니다. 근데 집은 상당히 또 좋아요.
여기 보면 5,500만 원까지 떨어져가고 지금 4,400에서 3,800, 3,300 요 중에서 한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현황 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 도로를 건축허가 났으니까 동도로가 이게 뭐야? 막지도 못하고 못하는 거죠. 동네 마을 안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닌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건축물 현황도 보면 여기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돼서 이 건축허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여기 보면 언제 해놨죠? 2005년도죠. 상당히 그래도 최근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진천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제2 세종고속도로 생기는데 그 가운데 그쪽으로 이제 위치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좋더라고 위치도. 집이 이렇게 로드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집이 상당히 좋죠. 근데 이걸 얼마를 주면 살 수 있다고요? 지금 5천 얼마인데 4천 얼마 정도든지 3천 얼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 집에 이 정도 땅이면 7, 8천만 원, 8, 9천만 원 이상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여기 천안이라는 곳이에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는 보면 천안이 그 보면 지금 안성 바로 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제2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저기 세종시까지 생기는 그 고속도로 생긴 옆에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팔고 나와도 되고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내 땅을 판다 그러면 가격 마진이 좀 적지만은 이런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판다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집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마진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낙찰을 받으면은 마무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컨설팅 비용 내놓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낙찰을 받으면 우리 특수경매는 50% 성공한 거예요. 그럼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뒷마무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거를 저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건축주를 만나고 어떻게 해봐라. 그 안 됐냐? 그러면 그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어떻게 하자? 중간에 협상을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의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지 수익이 생기는 건데 마무리를 잘못하면 5천만 원의 이득이 생길 것을 500만 원, 1,000만 원도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이 공매 물건 세계에는 입찰 전에는 세입자만 확인하고 낙찰을 받고 나면 건축물 관리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건물주들과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어떻게 마무리 질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저하고 의논해서 마무리가 다 될 때까지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나한테다가 낙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려면 기본 원칙을 알아야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뭘 물어볼 거예요 나한테다가? 뭐 물어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 12월 6일 날 토지 특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어느 정도 대강은 알아야지 내가 건축주를 만나고 왔더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답변을 내가 해주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12월 6일 날 특수경매 특강을 하는 거는 전부 다가 5시간인데 1시간은 법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머지 4시간은 전부 다가
이렇게 낙찰을 받았던 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는 실전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철거해라 지료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해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둘이 만나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을 사게끔 하는데 그러한 실전 사례가 한 10개 이상 정도가 이번에 나오는데 그때 제가 뭘 하냐면 조정을 해서 가격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대로 이행을 안 해.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내가 땅을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사겠다고 했어. 알았어. 1억 주고 산다고 조정했어. 근데 1억 안 줘. 어떻게 할 거야? 왜? 나는 이미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건은 조정하는 순간 철거와 지료 달라는 것은 뭔다? 철회한다고 했어요. 나는 철거와 지료 달라는 거 철거했는데 담당자는 판사님이 1억 주라고 하는데 안 줘. 그럼 먼저 왜? 동시 이행권에 있다. 왜? 돈을 주는 때 땅을 바로 주는 걸로. 근데 나가 아직 돈을 못 주니까 너도 나 땅 안 주면 되지 않냐고 그러고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즉 이러한 실전 사례를 다 듣고 나면 조정을 했을 때 조정할 때 판사님한테다 거기다가 저 날짜에 어떻게 어길 때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조정한다고 해서 내가 6천만 원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사기로 했어. 오케이. 처음엔 더듬으로 야 잘됐다 했는데 그렇게 어기는 사례가 있었다는 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실전 사례를 다 들어야지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조정에 갔을 때는 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래야지 그것은 이번에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면 조정할 때 판단인데 이런 얘기하고 이거를 조정할 때 반드시 이거는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뭘 해야 돼? 물어볼 수 있어야지 내가 얘기를 해주잖아. 안 물어보는데 내가 전화해서 너 왜 안 물어봐? 네가 그렇게 다 알아 내가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입찰 가격을 쓸 때 5만 원만 낮게 쓰고 강의를 들으세요. 네. 그 이 사례를 아는 것이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과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그 12월 6일 날 특강 때 한번 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안녕히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